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 채권 들어가겠습니다. 채권 투자이에. 여기도 이제 15문제 출제되죠. 근데 주식보다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식은 좀 이제 익숙한데, 채권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생소하니까, 그래서 좀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고요. 실제로 또 내용도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무조건 여기 이제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원리나 이제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적 쉬워진다. 그 채권은 이제 수학 개념하고도 이제 관련이 많죠. 예, 분량은 좀 작습니다.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장이 이제 금리, 채권 얘기를 하는데, 이제 119페이지 가서, 이제 금리의 이해.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금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변하죠.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의 방향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떨어지지 않습니까? 금리 떨어질 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채권이 이제 금리 상품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거기 여러분 그 5번째 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리 시장에서는 이제 수많은 종류의 금리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 금리도 이제 종류들이 많죠. 채권 시장을 비롯한 이제 금리 시장을 잘 이해하려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겠다. 먼저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별표 치겠습니다. 명목이자율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실질이죠. 이제 실질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째 줄에 그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이자의 실질적인 가치를 이제 반영하는 이자율,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명목금리 또는 이제 실질금리, 물가를 고려해서 이제 보는 것을 실질 이자율 또는 이제 실질금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줄 밑에 끝부분에 일반적인 이자율, 우리 뭐 예금할 때 예금금리가 몇 %다. 그럼 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자율, 이것을 실질 이자율 상대 용어로 이제 명목 이자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명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보이지 않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1 플러스 명목 이자율은 1 플러스 실질 이자율, 그리고 바로 1 플러스 이제 물가 상승률. 그냥 물가라고만 할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쓸까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실질 금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명목 금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이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실질 금리는 1 플러스의 명목 이자율, 요걸로 나누면 되잖아요. 1 플러스 이제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제 1을 빼는 거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게 이제 복리 개념으로 보면 이런 관계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까?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이제 합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복리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냥 이게 차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별로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 우리 시험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밑에 예제를 볼게요, 여러분. 자, 은행 예금금리를 봤더니 지금 5%다. 5%. 이건 이제 명목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3%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이자는 2% 아니겠어요? 물가는 이제 빼야 되니까. 그럼 실질금리는 이제 2%인데, 그러면 이 예금의 실질 이자율이 몇 %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명목금리 5%. 그러면 1 플러스 물가 상승 3% 마이너스 1. 그러면 1.94.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이 실질 이자율은 이제 마이너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가가 더 뛰면. 근데 그냥 2%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실질 이자율은 그럼 2%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수익률하고 할인율. 똑같은 금리인데, 어떨 때는 수익률이란 말을 쓰고, 어떨 때는 할인율이란 말을 쓰고, 이것도 별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융 공부하실 때, 이 할인율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수익률, 할인율. 이 차이가 뭐냐. 별표 치고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현재 금액의 일정 금리의 수익이 더해지면 이제 미래 가치가 되고 미래 금액을 일정 금리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다. 요 개념에서
여러분 그 밑에 그 페이지 맨 밑에 여러분 그 박스 안에 그걸 봐봐요, 여러분. 복리 개념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요?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R 금리만큼 곱해서 그 투자 기간이 만약에 N년이다. 그럼 복리 개념으로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해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리를 흔히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익률.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 그럼 미래 가치를 알면 우리가 현재 가치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미래 가치를 나누면 되잖아요. 1 플러스 R에 N승으로 이렇게 나누면 현재 가치가 되는데 이때 나누는 금리를 할인한다 그래서 이거 할인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할인율,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수익률, 똑같은 금리래도. 자, 위로 가서 그 예제를 봅니다, 여러분. 예시. 자, 원금 지금 1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치가. 근데 이제 미래 가치 원금 이자가 뭐 110만 원이다. 그 1년 후 가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10%다. 이랬을 때, 그 밑에 요걸 해석할 때, 즉 원금 100만 원을 10%로 투자할 경우에 그럼 미래 1년 후에 돈 얼마 들어온다? 그럼 10% 수익이 나니까 110만 원이 되겠죠. 이때 이 10%는 이 수익률이란 말로 이제 쓴다는 거예요. 수익률. 반면에 미래 원리금이 110만 원이다. 그럼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냐? 이렇게 거꾸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10%로 할인하면 되는 거죠. 110만 원을 1 플러스 10% 0.1 이렇게 할인하면은 이거 100만 원 되잖아요. 요것을 할인율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할인율,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네. 그래서 채권은, 이제 채권 가격 계산하는 개념은 뭐냐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미래 이제 현금 흐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가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게 채권 가격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달리 수익률, 복리 수익률.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달리, 복리, 이자. 굳이 체크를 하자면, 첫째 줄 끝에, 달리는 뭐다? 일정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의 수익이 더해지는 방식.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게 이제 달리 이자죠. 반면에 이제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경과하며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 관계에 재투자돼서 추가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방식이다. 이 말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게 복리 방식.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게 달리 방식. 우측에 예제를 볼게요, 여러분. 자, 복리 이자가 더 이제 복리가 나중에 이제 원리금이 커지겠죠. 원금 100만 원을 달리 5%, 복리 5%로 10년간 투자했을 때 10년 후에 원금 이자, 즉 원리금이 얼마 되냐 그런 거 식을 만들 때 달리는 어떻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달리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초기 투자금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에 1 플러스 연 이율이 5%니까 0.05에 곱하기 10, 10년치. 이게 달리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50만 원 되는 거고. 근데 복리는 이렇게 지수로 보는 거니까 1 플러스 0.05에 5승 이렇게. 10년치죠. 죄송합니다. 10년치. 당연히 이게 커지겠죠?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163만 원. 그래서 우리 이게 복리의 마법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복리 효과. 근데 그 네모 안에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도 이제 경위를 표한 복리의 마법. 그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이게 72의 법칙이 뭐냐면요. 그 연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했을 때 연 수익률 곱하기 투자 기간 요게 대략 72가 나온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원금이 2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금이 2배가 될 때 만약에 내가 연수익률 10% 수익을 내면 그러면 7.2년이 지나면 이게 합한 게 72가 나오는 거니까 대략 70이다. 이게 72의 법칙이에요. 그럼 7.2년 후에는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10년이다. 10년 동안에 원금 2배로 늘리려고 그러면 7.2% 연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요 곱한 게 요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70의 법칙 알아두시면요. 원금을 2배로 만들 때 연수익률이 얼마 돼야 되고 투자 기간이 얼마 돼야 되고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복리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때 몇 년간 투자했을 때 여기 200만 원 되는 거냐. 그럼 여기서 n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쉽다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거기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72의 법칙이라는 뭐다? 예, 투자 금액을 2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대략 72를 연수익률로 나눈 값이 된다는 거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연수익률이 9%입니다. 복리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거냐. 자, 수익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 관계에서 수익률이 9%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9, 8이 70이잖아요. 그럼 8년. 대략 8년 후에 예, 원금이 2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반대로 그 밑에 만약 어떤 개인이 현재 투자금을 5년 만에 예, 2배로 예, 만들고 싶다. 그럼 예, 5년 후에 2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연수익률 몇 % 상품에 투자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72가 나와야 되니까 515, 54, 20, 14.5%, 14.2%입니까? 54, 20, 아유, 산수가 안 되네요. 14.4%. 네. 이렇게, 예. 목표 기간을 정했으면 수익률. 예. 그 다음에, 예. 수익률이 있으면 기간. 이걸, 예. 판단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 수익률, 또 연환산 수익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연 개념으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이 6개월이든, 예, 또는 기간이 3년이든, 예, 연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연환산 수익률이 중요해요. 그 넷째 줄, 일반적으로 금리 상품 등의 수익률은 다 연 개념이라는 거죠. 연환산 수익률로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예제를 볼게요,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원금 100만원, 이자 10만원, 예, 빌려주거나 빌린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럼 6개월 후에 이자 1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10만 원 들어왔으면 이거 여러분 이자율이 10%잖아요. 이게 기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 기간 수익률은 10%인데 이게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이걸 연환산 수익률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냐? 그러면 2배 늘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6개월이니까 1년으로 늘려줄 때 연환산 수익률은 곱하기 2니까 20%. 되게 쉽죠? 그냥 곱하기 2. 만약에 이게 3개월 수익률이 10%다. 3개월 기간 수익률이 10%면 연으로 환산은 곱하기 4. 자,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예, 2년, 3년 이렇게 1년 이상, 예, 수익을 갖다가 연으로 줄이는 겁니다. 원금 100만 원, 이자 3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치 이자가 30만 원이다. 어찌됐든 기간 수익률은 무조건 30%다. 기간 수익률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 이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연환산 수익률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리 방식으로. 예, 연환산 수익률은 복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기간이 지금 3년이잖아요. 요게 최종적으로 130만 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년 후에 원금 100만 원하고 이자 3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 3년에 13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같아지는 3년 요 R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9% 정도 나온다는 거죠.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게 계산 좀 쉽진 않죠, 여러분. 쉽진 않다. 자, 연환산 수익률 1년 미만을 연으로 늘릴 때 그냥 곱하기 2,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3년 수익률을 갖다가 연으로 평균을 낼 때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환산을 하게 돼 있다. 자, 다섯 번째 표면금리, 실효금리. 이것도 실효금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실질적인 금리. 금리 상품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할 때 그 실효금리를 갖고 비교를 해야 돼요. 표면상의 금리가 아니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연단위 복리 이자율로 환산한 실효 수익률은 실효금리 또는 실효수익률, 수많은 종류의 금융상품들의 수익률 또는 금리를 동일 조건으로 기준화해서 정확히 비교할 수 있게 하므로 올바른 투자 판단 지표가 된다. 즉, 표면상의 금리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금리, 근데 그걸 실효란 말을 썼죠. 실효금리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제를 볼게요, 여러분. 밑에 예시. 현재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10%인 1,000만 원. 그 10%인 1,000만 원의 이자가 나와서 10년 후에 만기 때는 원리금이 2억이 되는 금리 상품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 1억에 10% 그러면 이자가 1,000만 원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년이면은 1,000만 원 10개니까 그럼 원리금이 2억이 되겠죠? 2배가 되네요. 여기서 10%는 표면금리예요, 여러분. 표면상의 금리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상품의 실질적인 금리는 10%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복리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밑에 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실효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 다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1억이잖아요. 1억. 근데 여기 투자기간 요게 10년. 요게 2억이 됐다는 거죠. 2억. 여기서 R. 요게 실효금리라는 거예요. 복리 방식으로. 이걸 계산해야 된다. 그걸 계산하면 거기 예제에 7.2%가 나온다. 7.2%. 근데 여러분 근데 요거는 딱 봤더니 지금 원금이 2배가 된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 2배가 됐으니까 이거 72의 법칙으로 이렇게 봐도 되죠? 지금 10년에다가 7.2% 이렇게 곱하면은 7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됐으니까 연수익률이 7.2%다. 요걸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그러면 얘는, 실효금리는 7.2%라고 봐야 된다. 10%가 아니고. 그래서 우측에 두 번째 줄, 이 지필자가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이처럼 실효 수익률이 7.2%인 상품을 10%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같은 데선 이 10%를 강조하겠죠? 표면상의 금리를.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실질적인 이제 실효금리를 봐야 된다. 그 두 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6번 정책금리, 시장금리. 이제 시장금리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금리를 말하겠죠? 자, 대부분의 금리는 자금 시장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를 이제 시장금리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중앙은행들이 있죠. 우리 이제 한국은행, 미국의 이제 FRB,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초단기 금리를 이제 인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라고 이제 표현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책금리, 기준금리인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지막 줄에 있죠, 여러분. 7일 만기 RP금리, RP 7일물 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bp 올리겠다, 25bp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시장금리하고 이제 정책금리,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겠죠. 거기 이제 RP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RP라는 게 이제 환매를 전제로 해서 채권 매매를 하는 걸 말하죠.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자,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형식적으로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되사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거다. 즉, 환매를 전제로 해서 채권을 이제 사고 파는 거래가 RP 거래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RP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채권을 담보로 교체 보는 겁니다.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 RP 거래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A하고 B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을 얘한테 이제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러분, 채권을 넘기고 자금을 받고, 그러면 그냥 채권 매매가 되는데, 이건 환매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사는 겁니다. 채권 되사주고 나중에 이제 알파 이자를 주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채권이 담보로 사용되면서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RP 매도한 겁니다. 얘가 이 채권 자체를 얘가 팔았잖아요. RP 매도. 얘는 RP 이제 매수자가 되는 건데요. 근데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 RP 매도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굉장히 짧죠? RP 거래는. 그리고 얘는 자금을 운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RP 매수예요. 이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알파, 이제 이자를 받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한쪽이 한국은행이 되고요. 한쪽이 이제 일반 시중 이제 금융기관들, 이 둘 사이에 RP 거래를 하는데 한국은행과 일반 금융기관들이 7일물짜리 금리, 그게 정책금리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의 기간. 거기 여러분 그 마지막 두 줄만 봐볼게요. 그 안에, 네모 안에 마지막 두 줄. 자, 한국은행은 시중의 자금을 흡수할 때는 어떻게 RP 거래를 어떻게 한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시중의 이제 자금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그러면 RP를 매각한다는 거죠. 시중은행에 매각한다. 그 매각이 요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시중은행한테 넘어가고 자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거고, 반면에 시중의 자금을 이제 공급할 때, 시중에 공급할 때는 이쪽이 한국은행이 되는 거죠.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시중에 풀리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RP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RP를 사주고, 시중은행에 RP를 사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시중에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그런데 이 7일짜리 RP 금리를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유통수익률, 만기수익률. 요거 별표. 우리는 지금 채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도 이제, 가격이 이제 금리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변하니까, 채권 이제 금리가 중요하다. 첫째 줄에, 채권 이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를 이제 유통수익률이라는 말을 써요. 채권은 여러분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는데, 장외에서는 이제 금리로 거래되죠, 여러분. 금리하고 가격은 이제 항상 역역관계입니다.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 그런데 채권 유통수익률은 통상 만기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재 계속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채권의 유통수익률 모두 만기 수익률, 이제 YTM이라고 표현해요. Yield to Maturity. 만기 수익률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장외에서는 채권을 거래할 때 만기 수익률로 거래를 하죠. 그리고 장내에서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지만 대부분 이제 만기 수익률로 거래를 한다. 왜 만기 수익률이라는 말을 썼냐? 그럼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야지 이제 나오는 수익률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만기 수익률이란 연복리 이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은 복리 개념의 수익률이다. 채권 만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이 같은 해다 뜬구름이 있어요. 같은 수익률로 만기일까지 재투자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이제 사거나 팔 때 만기 수익률 만약에 10% 채권을 샀다. 그럼 10% 수익이 만기까지 달성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 이표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자를 재투자할 때 반드시 만기 수익률로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달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현금 흐름이 같은 수익률로 만기까지 재투자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서 중도에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을 6% 수익률, 이게 지금 만기 수익률이죠. 즉 6% 만기 수익률로 매입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6%로 재투자할 수 있어야 달성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재투자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자가 들어올 때 시장 금리에 재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 금리가 꼭 6%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 생각했던 것보다 초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수익이 작을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고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금리 종류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죠. 그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금리와 경제. 자, 1번에 금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변수들. 여기 여러분 이제 금리는 국내 경기에 따라서도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올라가고 경기가 나쁠 때 금리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고 또 정부 정책, 재정 정책, 또 이제 통화 정책. 근데 여러분 요건 이제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돼요. 결론만 우리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그 상단에 표 있죠? 별표 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대비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빠질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다. 자, 금리 상승 요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락 요인은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호전되면 여러분 자금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기 호전, 그러면 금리 상승 하게 돼 있고,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물가하고 금리는 이제 비례하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피는데 확장 재정 정책이 뭐예요, 여러분? 예, 경기를 부양하려고 확장 재정 정책을 피려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이 귀하니까 금리 뛰겠죠?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채권 수급이 약화됐다. 수급이 약화됐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별로 없다. 예, 물량은 많은데 살려는 이제 주체가 별로 없다. 매수자가 작다. 그러면 여러분 수급이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빠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금리 상승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선진국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데 같은 방향이 되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한국도 따라서 올리잖아요. 물론 이게 디커플링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시험에 대비하면 되고요. 그러면 금리 하락 요인은 요거 정반대로 보면 되겠죠. 예, 2번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 좀 전에 본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금리가 변하면 또 이게 또 뒤쪽에 파급이 된다. 지금 앞에서 요걸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뒷부분을 보는 거죠. 페이지 넘겨서 이것도 이제 표로 요약이 잘 돼 있어요. 이제 그 네모 안에 있는 거 볼게요, 여러분. 금리 하락이 경제 지표에 끼치는.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때 또는 상승할 때 개인의 소비, 그 다음에 기업 투자, 그리고 생산 부분, 예, 이쪽에 금리가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주냐.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 투자 측면에서, 자, 거기 화살표를 봐봐요. 금리가 하락하면 예금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간다. 그래서, 자, 저축은 어떻게 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 감소, 소비 증가. 그렇죠? 예금해봐야 이자 별로 안 붙으니까 지금 쓰려고 하죠. 소비 증가, 주식, 부동산 투자도 증가. 예금 자금이 빠져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오니까 증가. 경기, 소비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경기 상승. 대신 물가도 상승. 경기가 좋을 때 물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즉, 금리가 하락하면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데 물가도 이제 올라간다. 자, 이제 생산 부분 측면에서도 이건 이제 기업. 지금 좀 전에 그 투자는 기업의 투자가 아니고 개인들의 이제 자산 투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수요. 이번에 이제 기업 생산 부분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잖아요. 조달 금리가 하락해서 이때 투자를 확대한다. 투자가 늘어난다. 그럼 생산이 늘어난다. 경기 살아난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 경기는 이제 살아난다라고 보는 거죠.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 여러분 금리가 상승하면 반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이제 하락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앞에서 이 파트보다 그 앞에 여러분 이게 표로 요약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금리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이게 시험에 잘 나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3절에 채권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채권의 이제 기초 개념. 예,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뭐예요, 여러분?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채권은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이제 부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 채권이란 발행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서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이제 채무증권 아닙니까, 여러분? 채무증권. 부채라는 거죠. 밑에 달라 한 10줄 내려오면 거기 영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채권을 본드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본드. 예, 본드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말 말고도 이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소득이 발생한다.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은 여러분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주기 때문에, 정해진 이자를 주기 때문에 고정소득이 발생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본드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발행할 때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게 미리 정해진다. 그래서 확정이자부 증권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밑에 표 체크하겠습니다. 별표. 이것도 시험에 이제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겁니다. 둘 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주식은 자기 자본이죠, 여러분.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채권은 이제 타인 자본.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주,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자. 주식은 누구만 발행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근데 채권은 발행 주체가 더 다양해요. 개인은 발행할 수 없지만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더 다양하죠. 그리고 주식은 원금 상환 의무가 없죠, 여러분. 원금 상환 의무가 없는데 채권은 반드시 만기가 있고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해야 되죠. 그런 차이가 있고 발행 단위. 뭐 주식도 액면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100원 이상 5,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가 많고 또 500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도 이제 그 발행 단위가 있는데 1,000원, 만원, 통상 이제 만원짜리가 많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채권은 원금이 만원짜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액면이 만원. 그러면 이제 만기 때 액면 원금 만원을 이제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100만원, 1억, 10억 단위가 굉장히 커요. 대부분은 액면이 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제 그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청구권. 주식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은 배당을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주잖아요. 원리금 상환 청구권. 거기 원리가 들어갔으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발행자한테 이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자를 준다. 의결권이 있고 없고. 그리고 여러분 만기 개념으로 보면 주식은 영구증권이잖아요. 만기 개념이 없고 채권은 이제 기한부라고 얘기하죠.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게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구분하는 거.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제목 2번 채권 발행 조건과 이에 따른 채권 종류. 자, 채권 종류를 나누는 방법을 볼게요.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채권을 이제 구분하는데 제일 먼저 발행 주체에 따라서 누가 발행한 거냐? 발행 주체. 여러분 우측에 국채다, 지방채다, 특수채다, 금융채다, 회사채다. 자, 이게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발행 주체. 쉽죠? 발행 주체에 따라 나누는데 자, 국채는 뭐예요, 여러분? 정부가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 줄 끝에 국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정부가 발행하는 게 이제 국채죠. 이게 나라 빚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행한다. 그 밑에 그러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어떤 게 있냐? 그 밑에 그 만기가 다양한데요. 국고채 밑줄 긋고요. 또는 동그라미 국민주택채권 이런 것들이 국채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발행한다. 근데 그 국민주택채권이 또 특이하죠. 국민주택채권이 첨가소화채권이란 말을 또 써요. 첨가소화채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장만할 때 반드시 사야 되는 게 국민주택채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자체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위를 할 때 끼어 파는 채권이다 이거예요. 첨가시켜서 소화하는 거다. 이게 이제 국채고요. 그 밑에 또 물가연동 국채도 있다. 예. 우리 회사채는 물가연동 채권이 없고요. 예. 물가가 올라간 만큼 이자를 이제 추가로 주는 국채가 있습니다. 물가연동 국채. 자, 그 밑에 줄. 이 국채가 정부가 발행하니까 무위험 채권으로 이제 간주한다. 정부도 파산할 수는 있지만 가장 이제 위험이 적기 때문에 무위험 채권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채권 시장을 높아서 대표하는 지표 채권으로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채가 가장 비중이 커요. 회사채가 아니고요. 국채가 가장 비중이 크고요. 국채 수익률이 대부분의 이제 그 지표 역할을 합니다. 국채 금리가. 그다음에 이제 지방채는 지자체가 이제 발행하겠죠. 첫째 줄에 지방 공공기관인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군,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발행하는 거다. 예를 들면 서울도시철도 채권. 그럼 서울시가 발행하겠죠. 경기지역개발채, 경기도에서 발행. 강원지역개발채, 강원도가 발행. 이런 것들이 지방채다. 자, 특수채입니다. 특수채는
첫째 줄에 예금보험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전, 도로공사 이렇게 우리나라 공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적기관인 공사. 이런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고 해요. 특수법인들이 발행하는 거죠. 대부분 공사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공사채란 말을 써요. 무슨 공사채. 그럼 이제 특수채. 특수채는 이제 신용평가를 받긴 받는데요. 등급이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그 트리플 A가 가장 높은 등급이죠. 그 다음 이제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겠죠. 첫째 줄에 은행, 카드나 캐피탈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 금융채가 좀 다양합니다. 거기 두 줄 밑에 끝에 한국은행의 통한채 별표 치세요. 이 통한채는 여러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고요. 이거 국채가 아닙니다. 이게 분류상으로는 금융채예요.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보고 이제 국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한채, 그 다음에 산업은행, 중소기업 이런 데 특수은행들 아닙니까? 국채은행채. 그리고 일반은행 있잖아요, 여러분. 시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시중은행채. 그리고 이제 그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이런 데는 이제 기타 금융채. 그러니까 금융채는 종류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 여러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한채는 급이 달라요. 별도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지 넘겨서 회사채가 있다. 회사채는 첫째 줄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한다. 삼성전자가 발행한 이제 회사채, 삼성전자 뭐 회사채 또는 뭐 하이닉스 회사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두 줄 밑에 그 회사 이름들이 붙잖아요. 두 줄 밑에 끝에 포스코 채권, LG전자 채권 이런 이제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이게 가장 이제 신용도는 떨어지겠죠. 국채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반 회사채 말고도 ABS, 이게 이제 자산유동화 증권인데 ABS도 회사채의 일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회사채의 일종으로 본다. 예, 이렇게 5가지로 지금 구분했는데 이거는 분류 기준이 뭐다? 발행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분류한 거고 그 위에 우리 그 이제 네모 안에 통한채하고 국공채가 나오죠. 자, 통한채는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채가 아니라 국채로 분류하지 않고 금융채로 분류를 하는데, 예, 통한채는 통한증권 또는 통화안정증권. 풀네임은 통화안정증권이에요. 근데 이걸 줄여서 그냥 통한채라고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밑에 단락에 한편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묶어서 국공채란 말을 쓴다. 국공채. 국채, 공채 묶어가지고 국공채. 이 국공채는 예, 밑에 신용 리스크가 거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이제 그런 표현도 쓴다. 그 국공채 안에 여러분 통한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그렇게 저 회사채 빼고 이렇게 우량한 것들이 이제 묶어갖고 그냥 총칭해서 국공채라고 표현한다. 보시면 돼요. 신용 리스크 거의 없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